네, 지금 전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어국문과는 아니고요. 한국어문학과. 이름이 요즘에는 국문과보다는 점점 한국어문학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한국어문학과의 정재호라고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충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피셨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구술사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제적인 방법보다는 구술사 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술사 조사가 갖는 의미, 또 그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게 구술사 조사고 어떠한 의미로 시작되었구나 정도를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조사를 해왔던 이제 연구원이자 또 이제 대학 교수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또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술사 조사의 내용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술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거고요. 실제로 구술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 조사, 필드워크라고도 하는데, 그런 현장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충주와 사람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가볍게 그래도 오늘 좀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나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예? 구석기, 이런 단어가 일반적으로 떠오르시죠. 이제 우리가 어디 박물관이나 이제 선사시대 유적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보게 되는 일종의 그림인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선사시대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죠? 그쵸. 선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앞선 시대. 실제로 영문 표현도 프레히스토리라고 할 정도로 선사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쓰여지지 않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쓰여지지 않은 시대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 구분이라는 건 사실상 역사가 등장한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관련 이제 그 남아있는 잔존물들을 통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시대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문헌 기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인간이 문자를 가졌을 때 비로소 역사를 시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인류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아마 종교를 가지신 분과 아닌 분도 다를 수 있겠죠. 인류가 탄생한 시점부터 자기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 시대는 일종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고, 그것을 상상이나 아주 작은 증거들로만 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시대는 다음과 같은 문자들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나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상형 문자든 쐐기 문자든 혹은 각골문이든 각각 문명이나 민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자를 발견하고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역사는 그러한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 물론 문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불과 몇천 년 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많은 실제 인류의 시간들이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문자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랑 조금 더 가까운 갑골문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머지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갑골문 그래도 중국에서 시작된 문자잖아요. 자, 여러분들 갑골문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어디다 쓴 문자죠? 그렇죠? 거북이, 일반적으로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많이 알려주는데 등껍질보다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껍질에 더 많이 썼습니다. 아니면 넓적다리가 큰 부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종이도 있으시고 펜도 있으시고 쉽게 필기하면서 들으시잖아요. 자, 갑골문을 쓰는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중국의 상나라 시대입니다. 자, 글씨를 쓰고 싶어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다를 가야 됩니다. 자, 바다를 가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북이 사냥을 나가야 됩니다. 자, 거북이를 막 배를 타고 하든 강변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잡아와야겠죠? 자, 그걸 다시 들고 옵니다. 예. 그리고 거북이를 죽여야겠죠? 그리고 등껍질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냥 쓸 수 있나요? 갑골문은 쇠꼬챙이 같이 뜨거운 것을 이렇게 이 등껍질을 가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그 균열 그대로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다 그래요. 균열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국가에 번고가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네. 자,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갑골문을 누가 써야 할까요?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역으로 갑골문을 쓸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천자 혹은 최고 권력자들이나 비로소 신하들한테 명령하겠죠. 나 오늘 일기 좀 쓰게 거북이 좀 잡아.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적은 아주 후대, 불과 지금부터 몇백 년도 되지 않은, 혹은 어찌 보면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갑골문들도 대부분 국가에서 상나라 때 국가의 큰 대소사를 가지고 점을 치고 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재정일치 사회, 완전히 권력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은 점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고 요즘 보는 것 같죠. 자,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골문에 쓰이는 것은 국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록.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황제나 그의 근접한 권력들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갑골문도 실제로 그 상나라 유적이 땅에 파묻히고 난 뒤에 그것들이 발견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청대 후반, 거의 18세기, 19세기 때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한 가지 여담 말씀드리자면 그 왕이명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청나라의 왕이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허난성 사람인데 여기 허남성에는 용각산이 이렇게 많이 그 병원마다, 그때 이제 한방병원이죠, 많이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각산 다 아시죠? 네, 용각산 언제 먹죠? 목 아플 때.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용각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용각산, 용의 각, 네. 뿔을 가른 가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용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용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럼 용각산 뭘로 만들까요? 왜 용각산이라고 붙였을까요? 알 수 없죠. 네. 옛날 사람들은 이 거북이 껍질 같은 것들을 갈아서 마치 용의 뿔인 것처럼 이 기침 가래에 좋다라는 의미로 용각산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허남성에 용각산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 왕유명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체 어디서
용의 뿌리를 가져다 쓰느냐? 저기 가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갑골문이 어마어마하게 땅속에 파묻혀 있었고 그게 발굴되면서 비로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제 역사가 보통 하상주, 옛날에는 하은주라고 했습니다. 상나라가 비로소 역사의 실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은어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렇게 발굴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천자 혹은 그에 관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감나물려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뒤로 거슬러 와서 조선시대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글쓰기가 훨씬 편해졌잖아요. 그쵸? 네. 편한가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물을 떠오라고 해야죠. 네. 벼루를 갈아야 되잖아요. 네. 물을 떠서 물을 또 떨어뜨려갖고 옆에서 하인은 열심히 먹을 갈고 제가 만약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자, 양반이라면 이만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잡고 쓰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쓰면 그냥 접으면 안 되죠. 다 번지죠. 말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죠. 예전에 공자님이 남아수덕 오거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라면 태어나면 5수의 책을 읽어야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공자님 시대만 해도 어떤 책을 썼습니까? 죽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죽편이 뭔지 아시죠? 네, 대나무를 잘라서 말려서 그래서 거기다 쓰고 하나 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뚫어서 줄로 엮어버리죠. 그 뜰 만개 책입니다. 여러분 책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쓰죠. 그게 죽간 하나 놓고 줄로 꿰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책인 거예요. 자, 위편 3절 책의 끈이 3번 끊어질 때까지 책을 읽으래요. 주가는 금방 끊어질걸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만큼 책을 읽는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책이 원활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시점에도 책을 쓴다, 문자를 기록한다, 무언가 기록에 남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갖추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옛날 사람들의 책, 옛날 사람들이 쓴 기록 같은 것들 쉽게 이런 기록이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과 100여 년 전, 그 이전의 기록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응축된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반 사람들에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상 없었던 것이 역사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불과 이제 근대화 이후에 누구나 글을 알고 누구나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큼 필기도구가 발달된 시기가 와서야 비로소 그런 글들이 일반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혹은 역사에 올라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큰 사건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규정할 때 역사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에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연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을 쭉 걷고 그 사건이 있었던 순서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대충 고조선부터 신라, 고려, 원국, 우리의 왕조여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이런 사건의 순서대로 이루어졌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학의 선이 실제로 많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역사선 역시도 그 선을 우리가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많은 사건들이 합쳐져서 모인 하나의 선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뭉쳐져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혹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중요한 사건들이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마치 멀리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선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사례 중에 수많은 점들 중에 한 가지 점을 가져왔는데요. 문익점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죠? 네, 목화씨를 이제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죠. 다른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우리.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그 하나의 사건이죠. 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 갔다가 목화씨가 있어. 저걸 가져오면 우리의 백성들도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통에다가 몰래 숨겨서 왔다. 우리 어렸을 때 다 뭔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못해도 수십만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넜겠죠. 그런데 그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넌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익점 선생이 건넌 것 혹은 이성계가 건넌 것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릴 만한 기억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만 뭐가 될 수 있다? 역사선 위에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선 위에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평가하죠? 누가 평가할까요? 시대? 누가 평가할까요? 역사학자? 다 맞는 답입니다. 시대에 따라 그 평가는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완전한 학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문익점 선생의 압록강을 건넌 게 매우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역사를 걷는데 문익점 선생이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대. 그럼 갑자기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혹은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 대중적 인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역사선에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맥락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고 재해석되고 또 새롭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국사 측에서 배웠던 역사적 사건들이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사 측도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평가를 매번 바뀔 때마다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것은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사건을 바꿔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지금 현대적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완벽한 사실로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많은 의견들로 구성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완벽하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상 끊임없이 무너지고 바뀌어야 하는 거죠. 왜? 지금과 서로 다른 기준, 다른 이념, 다른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평가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역사의 완전성에 대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근래로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보였던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주인공들이 많이 손꼽히는 분들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삼성 전에는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손꼽히잖아요. 예. 과거에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런 면모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과 다르게 실제로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실제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했었던 개개인들에 대한 노력들이 충분히 과거에 반영되지 못했음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유력 정치인 아니면 대부호들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었던 한강의 기적을 실제 고생하고 노력해서 희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실을 그만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아지는 계기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도 최근에는 뭐 한강의 기적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뭐 파독 간부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뭐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분들을 뭐 위로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뭐 독일 같은 데 가서 아직까지 남아 계셔서 이민자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뭐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과거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주체도 그 사건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온전히 그 수혜를 받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대중적인 평가가 달라지면 이렇게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집중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인물이라는 평가가 했었다면 지금은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들이라든지 광부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금의 부가 지금의 경제 성장이 지금 막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구나라고 재평가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본다면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근래의 움직임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뭐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는 말 굳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존까지는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는 그야말로 역사가들이 쓴 그대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무너지고 심지어 그런 역사, 쓰여진 역사가 갖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더욱 역사가 갖는 한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는 입장들이 놓이게 됐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뭐 과거 시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을 보고 그린 영정이 아니기 때문에 맞추는 건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의자왕 그림이에요. 의자왕. 실제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왕의 영정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몇 점 안 남아있어요. 의자왕입니다. 나중에 그린 그림이겠죠. 자, 우리가 의자왕 하면 무조건 뒤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삼천궁녀.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의자왕 이꼴 삼천궁녀. 근데 의자왕에게 붙는 그 다음의 단어가 삼천궁녀라는 건 의자왕을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라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신호로 본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주색을 탐닉하고 심지어 궁녀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3,000 궁녀들은
의정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어디서? 낙하함에서 다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의정은 뭐 했냐? 지켜주지 못한. 이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허구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밝힌 바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000명이 낙하하면서 떨어져 죽지 못한다고.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할 정도로. 아니면 3,000명이 떨어지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의자왕이 그런 뭐 악인이었기 때문에,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자왕이 젊어서 특히나 현명했고 굉장히 그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백제를 어떻게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어쨌든 기울어진 국군을 되살리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역사가 쓰였어요? 통일된 왕조에 의해서, 즉 뭐죠? 승리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이면서 만국의 왕을 당연히 좋게 평가할 리는 만무하죠. 왜? 통일된 왕조를 여러 사람들이 과거에 또 다른 왕조를 미화하는 순간 자신들이 통일 왕국을 만든 것에 대한 정통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나쁜 왕이고 못된 왕이고 망할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그 영토와 백성들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백제의 의자왕, 특히 마지막 왕은 어떻게? 나쁜 사람으로서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역사가 갖는 아이러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갖는 굉장한 폭력성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이 갖는 온전한 주체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주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것들은 대부분 승리자의 기록으로만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광해군이죠. 저도 어릴 때만 해도 광해군에 대한 국사책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광해군이 중립 외교의 상징이고 심지어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조선 최고의 명군인 것처럼까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 속에서는 4대하는 그 수많은 이제 양반들, 4대부들과 대립각에서 백성들을 위한 오로지 한 명의 왕으로서까지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꼭 광해가 아니더라도 많은 영화나 최근에 이제 컨텐츠에서 이 광해라는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냈는데 노력합니다. 이것은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역사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한 명의 개인을 폭군에서 성군으로까지 완전히 동전의 극단처럼 다른 인물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서에서 광해는 폭군이자 폐위된 왕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광해를 그렇게 서술한 사람은 광해를 누르고 왕이 된 혹은 광해를 눌러야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한 서술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료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황적 맥락들 그리고 실제 그때의 상황, 명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금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 성장하던 시기적인 맥락들을 읽어나가면서 오히려 광해군이 펼쳤던 중립외교가 조선을 위한 정책이었구나라는 것을 후대에 걸쳐서 새롭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해군이나 혹은 광해군이 파견했던 강홍립과 같은 사람들이 조선의 이제 그 소설도 있는데 강로전이에요. 강로전이 뭐냐? 강씨성이 가진 오랑캐에 대한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캐로 보는 거야. 조선 사람인데. 왜? 중립외교를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병사들이 다 죽을까봐 명군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청군과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오랑캐라고 치부했을 정도로 당대의 여론들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그런 기억들이 지속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근대화론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근명성실하고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멍청해서 일제의 지배가 필요했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실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근면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근면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대화론 자체가 과거 어떤 시점, 일제강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일제강점기의 시대의 사고를 갖춘 사람들에게 반복되면서 마치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그렇지 않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본 예전에는 일제 그러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 잘 가지도 못하지만 어쩌다 갔다 오면 다 뭘 들고 오죠? 코끼리 밥솥. 코끼리 밥솥 들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밥하면 진짜 맛있대 라고 하잖아요. 그 코끼리 밥솥 회사 아직도 밥솥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 일본 가고 코끼리 밥솥 사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왜? 쿠쿠쿠첸이 훨씬 맛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사가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쌀을 그렇게 사간다죠. 쌀이 없어서. 그 정도로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근면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잘 사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못 산다고 그렇게 주입식 교육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죠. 국민총생산을 심지어 피식민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식민 국가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패션 잡지들을 막 몰래 구해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 노래 따라했어요. 요즘에는 거꾸로 일본 사람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을 따라하고요. 그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어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만약 누가 일본 사람들은 근면성실해서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멍청해서 못 살아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왜?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나 누구나 근면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죠. 오히려 요즘에 일본 젊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막 캥거루족이라 그래갖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해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인식되고 오랫동안 그 인식들이 이어져서 사실 지금까지도 일본 우호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로 이어진 패권 의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승리자의 기록으로서 여겨져 왔고 승리자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실과 심지어 다른 내용까지도 실제적인 인식과 완전히 훼손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하다? 역사를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물론 소중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 오히려 그 역사를 온전하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서라고 한다면 물론 과거에 수많은 역사서가 존재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일반적으로 꼽게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언제 쓰여졌죠? 여러분? 언제 쓰여졌죠? 네, 고려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삼국시대의 기록 혹은 삼국유사는 그 이전의 기록이죠. 고조선의 기록부터 등장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그 이전의 기록이긴 한데 문제는 그 이전의 기록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쓰여진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죠. 물론 그 외에도 이를 보좌할 수 있는 뭐 중국 측의 기록이라든지 외국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비석 같은데 광개토항 비 같은데 쓰여진 내용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완결을 이룬 역사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삼국사기와 유사를 꼽는데 이게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늦은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삼국 유사 속에 있는 기록, 삼국 사기에 있는 기록들을 그럼 온전히 다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의문이 남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삼국 사기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 유사는 물론 역사책이긴 하지만 야사라고 불릴 정도로 신화나 전설에 의존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완전하게 역사로 여기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고대 사회의 기록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신화와 전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료적 기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살펴보면 될 텐데 우리에겐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너네들 기자라고 아니? 뭐 기자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무식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기자라는 존재를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역사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자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자 동래설이라는 이론과 함께 기자라는 존재는 오히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단군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조선에서 왔잖아요. 사실 그 조선은 단군 조선이기보다는 기자 조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제로 기자라는 존재가 조선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 조선의 양반들이 왕이나 백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유교 이념을 처음으로 이 땅에 가져다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리학적 이념으로 국가를 건국한 조선의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 단군이 아닌 기자였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지금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검색도 다 됩니다. 기자, 단군이라고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단군과 기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더 높게 지내느냐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단군을 더 높게 지내자는 건 없습니다. 기자를 높게 지내는데 기자만큼 단군을 올릴 것이냐 아니냐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는 어떤 거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신실을 세우고 거기에서 웅녀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다? 단군이다. 이게 일반적인 단군 신화잖아요. 근데 실제 조선시대 역사책의 대부분의 단군 신화는 옛날에 한 신인이, 요순시대 한 신인이 단목,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를 어지게 여겨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보다 오히려 그 지위나 역할이 굉장히 격화된 내용의 단군 신화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다는 것은 기자의 존재를 조선의 사람들은 사실로 믿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지금 그렇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많은 사학자들이 한 것이 기자 동래설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나라 이전에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라는 주나라 시대 인물이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만들어진 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설이라는 거죠. 역사는 정설이라는 게 거의 없죠. 통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 뭐 3차 대전이 터져서 중국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면 갑자기 우리는 기자의 민족이니까 우리 같은 나라예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왜? 역사는 해석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과 서로 대등한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족적 연원을 단군에서부터 찾다 보니까 기자라는 존재를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지. 해석이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나일본부설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해안 어딘가에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세우고 한반도를 시료 지배했다라는 이론입니다. 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죠?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일본은 믿습니다. 상황과 입장, 국가와 민족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기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일본 서기에는 이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록에는 임나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기록은 많지만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인 거죠. 실제로 그것이 존재했었는지 아닌지 혹은 그거는 가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과 민족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시선들이 진짜 천지 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은 역사 조작을 근대시기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조작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본 옛날에 그 칠지도라고 백제 그 칼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막 역사 중에 한 명이 막 지우고 글씨 새로 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건 우리의 평가일 뿐이지 일본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임나일본부설 같은 것들은 우리 역사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한반도가 과거에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자, 다음은 단군릉인데요. 여러분 가보시진 당연히 못했겠죠. 지금 가보셨다라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 평양에 있는 단군의 묘입니다. 예, 이 평양에 있는 단군의 묘가 93년인가 4년에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이제 봉분처럼 있었던 것을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그 북쪽에 있던 분이 지시를 해서 단군릉을 개보수하라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마치 여러분들 고구려 그 왕릉 보신 적 있으세요?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 그 피라미드의 규모인데 거기가 다 돌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릉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군릉이 실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국사편찬위원회 교수 책임자가 되셨다가 갑자기 기자를 성추행해서 스스로 물러난 최몽룡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단군릉의 허위를 발견하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남한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군릉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단군릉 자체가 지역적인 문제나 행여나 그곳에 터가 있다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남아있으리라는 건 생각할 여지도 없죠.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군릉을 만들었냐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고대 시대 기록일수록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 조작될 확률들이 높다는 거죠.
과거에 북한은 실제로 고조선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능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시대적 인식에 따라서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창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불과 3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셨다면 학교 다니실 때 역사 배울 때 통일신라 시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면 무슨 시대지?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사책에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왜 남북국이지?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도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용어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발해가 우리 민족으로 인정하면서도 마치 별개의 국가인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용어를 바꿔서 남북국 시대.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가 존재했었다라고 바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나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역사적 기록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내용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치우천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치우천왕이라는 사람은 배달국의 14번째 왕으로 막 그 거중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붉은 악마 아시죠? 붉은 악마. 우리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이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도깨비 같이 생긴 사람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치우천왕 깃발입니다. 붉은 악마, 붉은 전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전사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표로 뭘 찾았느냐? 고조선보다도 위에 존재했다라고 여겨지는 배달국의 14번째 왕인 바로 치우천황이라고 하고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져와서 그 마스코트로 쓴 거죠. 이 치우천왕은 그래서 우리 다양한 소설이나 콘텐츠에 이용됩니다.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쓴 이우혁이 치우천왕기라는 소설을 써서 쓰기도 했고요. 이현세라는 만화가가 이 천국의 신화라는 그 만화를 그리면서 이 배달국의 역사부터 우리 역사인 것처럼 그려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치우천왕이 기술되어 있는 책 이름이 환단고기라는 책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환단고기라는 책은 지금 우리 역사계에서는 위서, 즉 가짜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책은 개연수람이 썼는데 근대 때 쓰여진 책이고,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역사가 마치 우리 단군이 아까 이제 BC 2300년 전쯤에 만들어졌잖아요. 막 역사가 9000년 전, 환국이라는 게 막 역사적 기원전 9000년 전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를 거쳐서 한국이 실제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환단고기가 갖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우리 역사계, 즉 강단사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 강단사학자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했던 혹은 1인 사학자들에게 배웠던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일부러 축소하고 감추고 아주 나약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불과 역사가 5,000년밖에 이것도 5,000년도 엄청 오래된 거긴 한데 4,000 몇백 년밖에 안 된 역사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책이 환단고기, 부도지, 규원사와 같은 흔히 말하는 위서로 평가받는 그런 책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춰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뭐 소설가들이나 만화가들도 그걸 활용하고 붉은 악마 같은데 이 치우천왕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마치 역사인 것처럼 여겨졌던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그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환빠라고 부릅니다. 환빠. 네. 실제 그 환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국이 뭐 12개의 그 제후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2국, 12번째 나라 이름이 수밀이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수밀이국은 수메르 문명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거를 찾기가 어렵죠. 마야에 갔더니 마야 문명 사람들을 봤더니 세수를 할 때 세수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족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야랑 같은 민족이었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고대 사회 역사라는 게 실제적인 역사적 기술과 신화를 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역사를 확대 해석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역사적 인식으로 접근하고 또한 그런 흔히 말하는 대체 역사를 실제적인 역사로 올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가 조금의 다른 기록만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기록들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단고기는 근대 시의대, 과거가 아니라 근대 때 쓰여진 역사책인데 이 조작된 기록만으로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거기에 역사적인 인식들을 쏠리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문자가 갖는, 기록이 갖는 폭력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다가 옛날에 배달국에 치우천왕이 있었대, 그렇게 전쟁을 잘했대, 이렇게 만약 말한다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래된 책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삼국유사 보면 그 고조선에 대한 기록에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고기에 따르면 단군이 어때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고기란 책이 없어요.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환빠님들은 이게 환단고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문자라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권력주의적이고 실제로 갖고 있는 폭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함부로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과거 역사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대 역사로 넘어오면 이제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고 실제적인 비디오 기록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또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는 권력자들의 시선이 많이 묻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군부 정권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죠. 뭐 5.18이나 4.3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중 대표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즉 인혁당 사건이죠. 실제로 인혁당 사건에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는데요. 2차 사건에 연루된 8명은 불과 재판이 있고 난 뒤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재판부가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폭력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재판 받습니다. 심지어 피고인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형 땅땅땅 하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로 실제로 그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사법부, 사법체계의 문제를 들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자가 사법체계를 무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여전히 삼심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에 의해서 무시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잘못됐어. 역사 기록이 잘못됐어. 당시에 말할 수 없겠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인데 승리자가 자행한 사건을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특강 시간에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 건 역사적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이죠. 뭐 잘못된 거야 라고 평가를 내려도 저를 잡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남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역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한동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사 제일주의로만 역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을 바로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조차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술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술사라는 것은 제가 어학사전에 여러분 대신해서 쳐봤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 따위를 구술한 것을 기록한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사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진짜 생소한 개념인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구술사라고 쳐보니까 검색 결과가 약 1438 많은 도서와 실제적인 관련 논문들이 이미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구술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술사라는 개념 자체가 정착된 하나의 역사에 대한 대체 연구이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분야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술사라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구술, 뭐예요? 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술사는 역사와 달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현장 조사라는 거죠. 현장 조사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술한 걸 누군가가 들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남겨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역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보고 들은 것을 문자로 남겼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이 구술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씀으로써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차원 더 위의 역사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장조사의 개념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때부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학문 체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학문 체계가 존재했고 이 현장조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과 가장 밀접한 학문은 주로 인류학이었기 때문이에요. 1세대 학자 중에 인류학자이면서도 사학자이면서도 국문학자이기도 했던 옛날에는 그런 학문 분야의 구분이 조금 쉽지 않았죠. 손진태 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생물연대에서 태어난 때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물음표로 되어 있으면 주로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예, 올라가신 분입니다. 안 내려오신 분들은 대부분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조선민족 설화의 연구부터 조선 신가요편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속, 그다음에 설화, 그리고 이제 굿 같은 무가 내용들을 실제로 보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남긴 그런 이제 1세대 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진태 선생은 월북한 이력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친일을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진태 선생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초기 학자들은 친일과 관련된 행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친일 행각을 벼렸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공부했던 분들, 근대적 학문을 체계를 받아들였던 분들은 당연히 일본인 그 선생들을 두고 제자격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조선 무속고를 쓰기도 한 송석화 선생도 있고 그 옆으로 무라야마 지준. 여러분 혹시 파묘 보신 분 계십니까? 파묘 영화 거기에 등장하는 기순애 씨가 무라야마 준지라고 나옵니다. 요 이름을 땄다라는 그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1세대 인류학자로 한국에 파견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열심히 조사하다 간 분인데요. 문제는 그거죠. 일본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현장 조사를 했을까?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조선이 너무 좋아서? 물론 1차적인 것은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서 조선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조사하기 위함이죠. 문제는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식민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용도로서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학자들의 시작, 연구에 대한 시작과 이렇게 1인 학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 손진태 선생, 송석화 선생, 정윤섭 선생 등등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조사들을 함으로써 사실 과거 시대 어떻게 보면 잊혀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많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학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던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이집트 어디가 원주민이 사는 데서 그 원주민 왕이 남겼다는 막 보석을 들고 와서 막 겨우 자기네 박물관에 넣죠. 멋있어. 근데 생각해 보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보석 뺏긴 거죠.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등등 서양의 많은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은 대부분 약탈 문화입니다. 실제로 인류학이라는 것은 과거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과거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선사시대, 역사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를 고고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된 학문입니다. 즉, 자기네 과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남미에 가니까 진짜 원시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니까 어때?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겠지로 시작한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학은 추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문화, 전통, 습생, 섭식을 조사해서 어떻게 우리 식민지 더 넓게, 오래, 그리고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학문이 바로 인류학이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인류학이 발전된 나라들은 과거 제국주의로서 많은 피식만 국가를 거스렸던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남미 가면 여전히 무슨 언어 쓰죠? 불어 쓰고 스페인어 씁니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문화적 잠식, 문화적 식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과거의 인류학이라는 학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나갈 것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일본인 학자들과 초기 한국인 학자들이 과거에는 전혀 학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민속 신앙 같은 것들,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무녀들 만나서 신화를 무가를 녹음하는 거예요. 혹은 받아 듣고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한 문화, 시조, 가사,
뭐 아니면 한시 이런 것들만 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인류학자들에게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각 개개인이 계속해서 전승했던 이야기, 그 개개인이 함께 신봉했던 신앙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현장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으신 분이 1세대 학자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이제 그 현장 조사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임석재 선생님이십니다. 네, 누가 보면 아무리 봐도 서울대 교수님인 것 같지 않죠.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이나 뭐 민속학자 또는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국문학자이기도 한데 분들이 현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제 거기로 뛰어들어서 몇 날 며칠 있고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자신이 타지 사람이고 외부 사람으로서 여겨지게 되면 원래의 내용들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최대한 동화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머리숱 없는 양반이 임석재 선생이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제자 김기준이야. 광주 고등학교 교사였지. 강강술래를 했다는 사람들을 거기 학교에다 모아놓고 조사를 했었어. 이때가 1960년 8월 여름방학이었는데 날이 가물어서 비가 안 와 여관에서 세수물을 못 주는 거야. 사흘 동안 세수를 못 하놨어. 우린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임석재 선생은 아니 난 괜찮아 하더라고. 나이 먹은 양반이라 역시 인내심이 있더만 그래 라고 임동원 선생이라고 많은 민속사진을 남긴 분이 이 임석재 선생님을 바라봤던 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학을 한다는 건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막 녹음기가 막 요만하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큰 녹음기 들고 가고 지금 같아서는 뭐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뭐 섬 같은데 가서 몇 날 며칠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조사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학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사라지는 많은 전통들을 남겨야 된다는 사명감으로서 많은 자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노력들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구술사 연구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구술사 연구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조사, 즉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겪은 역사를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일정 정도 최대한 건들지 않지만 일정 정도 각원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구술사 연구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현장 조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술사 연구는 어쨌든 이전의 역사 연구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구술사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구술자를 생산하는 체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술사 연구가 꼭 사학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국문학이나 민속학, 심지어 문헌정보와 기록관리학에도 쓰입니다. 오히려 더 인류학이나 사회학, 국문학, 민속학에서 더 많이 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저희도 이런 현지 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양반들이 남긴 문학들이야 다 문헌에 있으니까 책만 보면 되는데 양반 문학을 주로 담당했던 담당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학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혹은 그것들을 남긴 것조차 누가 양반의 눈과 양반의 언어로만 남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 시골로 가고 그것을 구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녹음할 때만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학계에서는 구술사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하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함께 기술할 수 있느냐는 계속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 역사도 똑같은 한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사 연구는 오히려 사학계에서 초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저널리즘 분야에서 실제로 그 일을 겪은 개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서 더 많이 쓰이면서 활발하게 이용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술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45년도에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전쟁의 피해자로서 그 실제적인 피해의 한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구술사 연구가 이용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70년대 역사 주관성의 강조 흐름이 나타나면서 또 이 구술사가 한번 강조되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 실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주관적인 영역들이 일부 혹은 그 이상 발현되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술사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겠구나라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쉽게 말해서 디지털 매체의 발전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석재 선생님 옛날에 막 그런 기록들 보면 녹음기가 진짜 그 어깨에 그 지게로 짊어져야 될 정도로 컸던 때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면 한 판에 30분도 못 하는 거예요. 흔히 필름으로 되어 있는 예전에 그 테이프 이만한 그거를 몇 개씩 싸갖고 다녀요. 물론 예전에 그 서울대 교수쯤 되면 당연히 이제 종도 있으셨을 거고 부릴 수 있는 조교도 많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엔 요만한 거 하나면 몇 시간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녹음과 녹화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되면서 이 구술사 연구는 자연스럽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꾸로 요즘에 어떤 특정 개인에게 역사적 해석과 기록을 다 맡긴다? 이게 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권위를 가진 사람 한 명을 꼽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처럼 뭐 왕이 한 명의 지정해서 너 사서니까 계속 기록, 사관이니까 계속 기록해,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역사 기록들이 남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 녹음이나 녹화의 방법을 쓴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지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지루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어서 구술사 자료가 갖는 특징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구술성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문헌과 가장 차이가 있는 거죠. 구어체, 사람이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하다가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빨리 끝내야 되나 싶기도 하죠. 제가 이 표현을 하려고 여러분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현장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면모들이 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도 다 끝끝내 자꾸 괜찮았어요 라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얘기하면서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던 것도 잘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녹취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구술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또 그렇기 때문에 구술성이 같기 때문에 이 자료가 더 뛰어난 자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록을만 남는다면 이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이 썼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관련된 사람의 표정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각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말한 것인지를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구술에 더 책임감이 있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구술성을 갖기 때문에 구술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관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말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없는 구술사 자료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그럼 역사 기록에는 온전히 객관성만 담보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관의 시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다만 그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자료를 완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술사 자료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연구자의 자세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술사 자료는 공동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구술자 한 명이지만 그것을 체록하고 기록하고 활용하는 연구자가 또 존재하고 또 그 연구자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술자를 또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작업의 결과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사성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개인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건에 대한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이야기하듯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것을 기술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갖는 그 서사성, 이야기성에서 구조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체록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로 이용할 것인지는 결국 뭐다? 공동의 작업자로서의 연구자의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구술사 자료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용되느냐? 독재나 정치인형 문제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기록, 문헌의 기록은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승리자에게 희생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직접 찾아가서 들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기록은 이미 폭력을 가진 폭력성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는 것을 새롭게 재현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구술사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 쓰기를 시도하기 위한 대항담론으로서의 구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적 역사 속에서만 기술됐던 그리고 그렇게 평가됐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변부에 있었던 혹은 주체이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구술이 반영하는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억의 방식으로서의 구술사라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한 번 존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향과 현재를 알려면 과거의 역사 기록 말고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사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반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상호 주관성 및 상호 텍스트성을 획도하는 네트워크 도구로서의 구술사라고 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우리가 구술이라는 장치로서 만들어냄으로써 그것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구술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어떤 개개인에 의해서 재현된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로서 작동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술사의 자료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 우리의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한 자료로 점점 더 인식될 확률들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구술사 자료가 갖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지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구술자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정확성이 떨어지고 왜곡의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술사 조사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구술사를 실제로 구현해낸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억으로만 무언가를 온전히 고고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착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사실에 대한 재현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술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그것 이꼴 사실이라는 인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의 역사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들이 지금 어떠한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가 구술사 연구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문학자로서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구술자의 맥락,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 은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제가 저는 신화를 주요 연구 주제로 많이 삼아서 많이 했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무당들이 이렇게 불렀던 봄풀이라는 신화가 많은데, 못 알아듣습니다. 네,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즘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막 이렇게 하면은 제주도 사투리인데 사실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 사투리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그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현지 조사를 나갈 때 대부분 그 지역 출신들을 내보냅니다. 학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구술사라는 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틀과 정해져 있는 포맷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연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술사 자료는 주관성이 가입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여부 파악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그것만으로 온전히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의 자료들은 당연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구술사 조사단으로서 이제 작업들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녹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채록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자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충주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조사자분이 옛날에 여기 앞에 사거리에 그 극장이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 극장 아니라 거기 식당이었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식당인 게 정확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되는 순간 실제 구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자기가 말하려는 사실 극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의 오류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말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밝히지 못하던가 아니면 아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버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사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구술사 개인에 의해서 구현된 구술사의 재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그 맥락들을 서로 견주어 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때 실제 거기에 극장이 있었는지 식당이 있었는지 주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자기가 듣다가 재밌거나 아는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면 맞아요. 그럼 신나서 막 얘기해.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들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닌데 거기 부분에 30분에 다 써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은 그럼 빨리빨리 합시다. 막 하죠. 어차피 조사라는 건 시공간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조사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맥락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포라고 해서 조사자와 구술자 사이에 일종의 친분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 라포라는 것이 결코 너무도 밀접해지면 안 되는 것이 조사자와
그 구술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막 신화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런 현지 조사를 위해서 아예 무당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구슬 배우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당하고 그렇게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많았어. 이거는 이제 조사자로서의 객관성을 어떻게 상실해버린 거죠. 문제는 그렇게 돼서 조사만 나오면 끝나면 되는데 막 그 사람은 어떻게든 무형문화재로 만들려고 막 개인적으로 노력한다든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처음 했다고 하고 여기에 원류가 있고 본류가 있다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라포를 형성해서 조사자와 훈훈한 관계를 만드는 것과 또 너무 가까워져서 조사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의 중간 과정을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구술사라는 것이 대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승리자보다는 그 속에서 피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픈 역사적 기억들을 제고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그걸 실제로 겉으로 꺼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구술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아픔을 다시 드러내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전쟁 피해자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족들이 죽거나 다쳤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시집살이 받았던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오히려 그쪽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막 이제 어려웠던 삶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이긴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거꾸로 근데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그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무하고 그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기 연구를 위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구술자에게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면서 자신의 연구에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술사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술자는 구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연구자는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라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가고 이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서 나를 활용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구술자가 다 구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100% 다 연구 자료를 이용하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윤리적 문제가 없을지 이것이 공개됐을 때 실제 자료를 제공해 준 사람이 아픔을 다시 겪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연구자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와 구술자의 권력 관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 구술사는 역사와 달리 구술자가 권위를 갖는 몇 안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역사는 서술자가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어떻게 서술을 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사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역사의 주체가 권력을 갖는 몇 안 되는 기록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가 나 서울대 교수인데 나 한국교통대 교수인데 이런 권위로서 그 사람을 압박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야지만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구에만 쓰는 등 권력관계의 역전 현상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포의 형성 여부에 따라서 구술 자료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련된 연구자가 가서 1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구술을 체록해온 결과와 초보자가 가서 10시간 동안 해온 결과가 오히려 그 질은 전자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술자료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과거에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거 막 출판이 다 되는데 갑자기 나 그거 하기 싫어. 출판하지 마세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출판을 했는데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출판물을 만들었다고 소송에 거는 경우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속학이나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굿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 자기가 허락을 하고도 나중에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게 했어. 혹은 이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내가 최고야라고 안 했어. 그럼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술 자료를 조사할 때 이미 먼저 저작권 양도 동의서 여러분도 아마 쓰실 거예요. 그다음에 영상 촬영 동의서 막 수많은 동의서들을 받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은행보다 더 많이 동의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많이 받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이미 많이 발생했던 전례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술사는 역사를 생성하는 주체와 그것을 기록하는 주체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갖고 누가 더 주체로서의 권력을 갖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술사의 자료 특징 글로만 배우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구술사 자료라는 것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앞에 여러분이 만들 이제 충주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역사에서 6.25 전쟁,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굉장히 참혹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보통 민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북한군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악행들을 자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거시적인 시점에서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바라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또 미시적인 입장에서 개개인에게 6.25 전쟁의 경과와 실제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을 물어본다면 또 다른 평가들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료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간다고 해서 나는 저 이르면 가마소라고 하는데 지금 대형 골프장 앞에 그 가마소라는 데를 갔어. 거기 우리 외갓집이 있어서 그리로 피난을 이제 갔는데 그날 낮에 한국군이 마을을 지나갔는데 저녁에 인민군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인민군들이 그 선발대들은 잘했어. 걔들은 힘 안 쓰고 절대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그랬다고. 그냥 와서 지들 훈련만 하고 주둔지 만들고 이런 것만 했어. 마을 사람들을 안 건드리고 가마소에서 2, 3일 있다가 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동네에도 인민군 한 개 대대 정도 와 있었어. 라고 어떤 분이 구술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막 얘기했으면 저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남산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민군들이 우리를 안 건드렸다고? 말도 안 돼! 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혹한 기록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도 다행히 전쟁을 잘 피해서 아무 일도 없이 쉽게 넘기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한 명의 개인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경험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 한 가지만 더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는데 괜히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들은 이래 보면 붙여펴온 사람들인데 왜 저래 다쳐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나? 진짜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왔다 그러는데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그건 새록새록 나요. 그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절룩거리고 가면서 다치지 말고 잘 지내고 공부 잘해라. 머리를 쓰다듬고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반공 포스터를 그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막 북한 사람들 얼굴도 시뻘겋게 그리고 막 늑대 승냥이로 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 전쟁을 겪었던 분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인민군들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도 이념의 희생자잖아요. 누가 전쟁터에 휩쓸려서 어린 나이에 총 들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와갖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에게 총을 갈기고 싶겠습니까?
그들도 결국 누군가가 시켜서 온 사람들일 뿐인데 우리는 체제의 다름으로, 이념의 다름으로 그들을 악마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실제 역사를 통해서는 확인되기 어려운 면모지만 구술사를 통해서는 확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반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나쁜 인민군에 대해서 묘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례고 이렇게 다른 사례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충주와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충주와 사람들은 2003년에 한 번, 2004년에 한 번, 지금 2권의 책이 나왔고, 1권은 충주의 광복과 전쟁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이야기들을 주로 모아봤고요. 그리고 또 특별 에세이라고 해서 수안보에 계셨던 장옥진 화백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제 기획 주제와 특별 주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충주와 사람들 2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화, 충주의 산업화 과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충비라고 하는 충주 비료공장, 뭐 코텍, 뭐 삼성제사와 일신산업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얘기들, 뭐 예를 들어 아서원이라든가 충주의 역사를 조금 좀 반추해줄 수 있는 분들을 특별히 모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고 3권도 당연히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미리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항상 책을 쓰면 편집 후기를 남기는데요. 이 편집 후기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무래도 왜 우리가 충주와 사람들이라는 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폐허와도 같았던 독일의 경제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으로 부른 데서 따온 것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그에 못지 않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식민지시아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를 이겨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건 일본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던 것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지칭하다 보니 그 집중도가 서울의 경제 성장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서울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 이면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장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존재했기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적을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미랄이 된 곳은 너무도 많지만 한강의 본류로서 서울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중앙에서 전체를 견인한 충주는 매우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외국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1억 달러에 이르는 비료를 수입해만 했던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게 한 곳이 바로 충주였기 때문입니다. 충주 비료공장의 건립은 단순하게 공장 하나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화학 비료 공장이었으며 중화공업의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준 곳이었습니다. 이번 책을 기획하며 만들며 이런 국가산업화에 이바지한 충주의 모습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장 그 자체의 성과를 바라보고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백선우 작품과 같이 역사의 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충주를 지켰던 사람들, 충주의 진짜 주인들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충주 비료공장, 코덱, 삼성제사공장 등 충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곳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새벽잠을 쫓으며 출근해만 했던 아무개 씨는 자신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미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평범한 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쌓이고 모여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업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평범하게 여기며 오늘의 나와 내일의 가족을 위해 그 수고로움마저 견뎌야 했던 이들이기에 스스로를 기적이라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니었기에 그 기적의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던 이들은 여전히 충주의 주인으로 이터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충주 사람들, 그 스스로 선택한 겸양의 미덕은 이 땅의 기적처럼 다가온 경제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노력이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곤 합니다. 정작 조국의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의 기적을 이끈 원동력임을 이 책을 펴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누리는 작은 경제적 혜택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나마 감사했다고,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나마 그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네. 네. 이 편집 후기에 저희가 이 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역사의 주인공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리기 전에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혹시 후대에 그것이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자부심을 갖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